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례 개념화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례 개념화는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담의 한 과정입니다. 사례 개념화를 잘 하지 못하면 목적지향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을 이루기가 되게 어렵겠죠. 또한 내담자가 가지고 온 주호소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정말 그 문제가 내담자에게 핵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일 뿐 실질적으로 더 깊은, 더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심리 상담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냥 표면적인 그냥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례 개념화는 전문적인 상담을 이루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고요. 또 심리 상담자가 5회기 안에 적어도 이 사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짚는 것은 전문적인 상담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과정이고 또 무엇보다도 내담자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례 개념화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담자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힘들다, 고통스럽다, 고치고 싶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 자기 성장을 위해서 뭔가 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이 호소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개념을 잡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 문제가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왜 시작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그런 과정에는 어떤 요인들이 개입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상담 심리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한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가설은 이 내담자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념적 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론의 바탕을 두게 되면 상담이 구조화되고 그리고 다른 길로 빗나가지 않고 목적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편견이나 선입견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사람의 문제 또 우리 인간의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적인 그 구성들은 각각이 다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욕구나 동기 또는 관계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중심으로 이론을 만들어낸 심리학적 이론은 때로는 그 틀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할 때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 경향성을 잡아낸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담의 방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가가 될수록 이런 이론의 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인격과 인격의 만남 안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도 나중에는 그런 경험들이 모여져서 자연스럽게 이론으로 수렴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 초심 상담자는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적인 틀이나 아니면 심리 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내담자를 이해하려는 역동이 되게 강해지고요. 그리고 전문가로 갈수록 그러한 틀이 아닌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담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성향이 좀 더 이렇게 강화되게 되겠죠. 그러나 처음 초심 상담자들은 어떤 큰 이론적인 방향성 안에서 내담자를 이해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인론 그리고 과정론 지금까지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고 유지되어 왔는지에 대한 것을 이론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상담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러한 원인 그리고 과정을 다 살펴보았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져야 이 내담자가 올바로 이 문제에 잘 적응하고 또는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단계입니다. 그랬을 때 상담의 목표, 그리고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상담의 기술을 통한 개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이해하는 그 큰 개념의 틀을 세 가지로 구성해서 기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원인과 과정에 대한 것, 세 번째는 그래서 이후로 어떤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소 문제는 문제의 어떤 특징을 기술하는 단계입니다. 내담자는 어떤 문제를 얼만큼 자주 느끼고 있고 그 증상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은 어떤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관계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심각하게 손상을 입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전부 낱낱이 기술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그러한 시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시점 주변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이러한 촉발 원인,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문제의 어떤 여러 가지 지속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발생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이 사례 개념의 첫 번째 상담의 문제, 호소 문제에 대한 탐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제 원인을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론이 들어가게 되죠. 보통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발 요인과 유지 요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유발 요인은 처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환경적, 그리고 관계적, 또는 자신의 어떤 심리 내적인 이러한 취약성이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뭔가가 발생했던 그 시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으로 그것을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여러 가지 심리 정서적인 문제는 초기 발달 단계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상담에서는 아마 초기 단계에서는 어렸을 때의 그런 경험, 양육자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경험, 그리고 어렸을 때 혹시나 이렇게 정서적인 큰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사, 그리고 가족 관계, 그리고 주변인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과거사를 탐색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지금까지 쭉 어떤 경험에 대한 것이 잊혀지거나 해소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문제로 강화된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지속적으로 그 어떤 그런 부정적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기의 성격적인 취약성이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또 부정적인 방식으로 키워서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달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원인론에 대한 것을 기술하는 것이 이제 이 단계인데, 이것을 해설해주는 또는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어주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담심리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후에 이런 상담심리 이론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조금씩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인지행동 치료 이론이나 정신역동 치료 이론은 이런 원인론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이론적인 틀입니다. 즉, 내담자의 원인이 어떤 그 신념 체계에 의해서, 즉 생각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신념 체계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념 체계는 사실 무의식적 영역이라 이걸 찾아내기 이전에는 자기가 잘 의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그렇게 자꾸 느끼는 사람이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명문대도 못 나왔고 대기업도 나오질 않아서 자신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해봅시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좌절할 만한 경험은 아닌데 본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회에서 열등한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했을 때는 자신 안에는 예를 들면 명문대를 가지 않으면 뭐 성공한 것이 아니다.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뭐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신념 체계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최고가 아니면은 뭐 인정받을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완벽하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최고의 성과를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최고의 명예를 얻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 체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들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추구는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거나 강박적으로 매달리지는 않겠죠. 설사 목표를 하고 희망을 갖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금방 우리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고 또 때로는 목표를 재수정하거나 변화시켜서 현실적인 목표를 통해서 삶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념체가 너무 강하게 되면 자신의 이상적인 그런 추구해야 될 인생과 현실에 펼쳐진 자신의 현실적인 삶에 대한 괴리를 잘 메꾸기가 어려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런 신념 체계가 나의 무의식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그것을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을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고통을 체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그리고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수정함으로써 자기가 조금씩 조금씩 현실감을 되찾아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인지행동 치료는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잘 기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이 무의식 안에서 어떻게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신념 체계를 조금 수정하려고 하지만 이 감정과 이성이 조금 더 이렇게 습합되어 있는 또는 명확하게 이렇게 분화되어 있지 않는 동양의 어떤 문화적인 습성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내려지는 판단보다는 정서적 감수성에 기반을 둔 판단들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지적으로는 이해가 가나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으면 잘 인지를 고치기가 어려운 상황도 펼쳐집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인지행동 치료에 덧붙여서 문화적인 특성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특성,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심리적인 특성을 좀 더 가미를 해서 인지행동 치료와 추가로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에는 이런 멀티컬처럴 카운슬링이라고요. 다문화적 상담이라는 새로운 상담 영역이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환경과 또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성격적인 특성이 사실은 그 인지적인 오류를 고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를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영역에까지도 맞춤형으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똑같은 인지행동 치료라도 서양에서의 적응과 동양에서의 적용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인지행동 치료를 좋아하는데요. 한국인에게는 그 서양에서 하는 방식의 인지행동 치료적인 접근이 조금 무리가 있고 한국에서는 그 한국인만의 특화된 그런 새로운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역동 치료는 그 우리 무의식적인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 있었던 어떤 정서 또는 어떤 기억이 결국 행동적으로나 생각에도 이런 부적응적인 패턴을 만들거나 신념 체계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초기 유아기적 경험 그리고 초창기 우리 부모님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결정된다라고 초기에 학자들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5세까지, 5살 때까지의 자기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특별히 제1양육자인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오는 정서적인 결핍은 평생을 가게 되거나 거기서부터 오는 트라우마의 그런 그 경험들은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진다.
프로이드는 그래서 이런 결정론자라고 하죠. 이미 형성된 그 자체가 바뀌기는 어렵다. 그걸 관리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나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유래됐으니 그거를 정확하게 통찰하면 내가 스스로 인지적으로 그것을 좀 고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나의 이러한 그 불안, 이런 것은 바로 그 초창기의 경험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찰하게 되면 이런 신경증적인 이런 불안이나 어떤 내면적인 그런 어려움들은 조금씩 이제 와해되기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정신역동학자들은 거기에 좀 더 다른 방식의 이론들을 덧붙였어요. 현대 정신역동 치료는 예전에 그 프로이드의 그런 무의식적 탐색에서부터 기원을 했지만 그거로부터는 더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정신역동 치료의 학파들은 여러 학파들로 나눠져 있어서 큰 틀에서는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세세한 데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나중에 상담심리 이론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 개념화의 구성 요소에는 상담의 목표, 전략, 개입을 이제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일단 중심으로 해서 상담의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담자의 목표가 사실은 내담자에게 필요한 목표 또는 내담자를 성장시킬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더 키워낼 수 있는 목표일 수도 있겠죠. 네,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너는 어디 대학을 가고 싶니? 물론 자신에게 맞는 성적에 맞춰서 어떤 학과를 가고 싶다, 또 어떤 대학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도 있지만 어떤 학생은 이제 서울대를 목표로 가는데 자기가 공부가 잘 안 돼서 공부를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상담실에 오기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상대의 목표가 서울대 가는 것을 잡을 수는 없겠죠. 물론 그러한 목표가 뭐 잘못됐다, 아니면은 꿈도 뭐 야망도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현실적으로만 적응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상담의 목표는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성 또는 뭐 실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사람마다 다르죠. 예를 들면 나는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이제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신념,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꼭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초년 정치에 입문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대통령은 아무나 되느냐, 너 너무 그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이제 충고를 해주는 사람도 있죠. 꿈꾸지 말라고,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해주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왜 그게 현실 가능성이 없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통령을 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노력하고 또 운이 따르면 당연히 될 수 있는 거지. 뭐 하늘에서 아예 대통령이 되라고 찍어서 이 세상에 내려보낸 사람이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내담자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노력하면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된다의 신념 체계를 가진 세계관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준 그러한 자신만의 운과 명이 있다. 거기에 맞추는 것이 자아 실현이지 너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목숨도 위태롭게 된다. 자기 꼴이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잘 확인하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자신 안에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 인간관 이것은 이 자신 안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원들의 안에 들어가 보면 그거로 인해서 결국 문제가 발생할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관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방법에서
뭔가 상식적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좀 더 현실에 맞춰서 기능하도록 조정해 주는 것도 상담의 기능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은 굉장히 현실적이며 측정 가능하고 성취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이면은 약간 성취 가능할 수 있겠죠. 너무 이상적이면 성취 가능하기가 어렵고요. 뭐 같은 말이지만 뭐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시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키는 며느리가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상담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어머니를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목표를 자기가 설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엄마처럼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그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자기가 시어머니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또는 함께 있을 때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거나 또 너무 힘든 관계가 이루어질 때 적절하게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자기 방어 경계선을 형성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금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주는 것이 이상적으로 내 어머니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추상적인 그 이야기로 목표를 잡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이 명문대에 가지 못할까봐 뭐 불안을 표현한다 했을 때 명문대 가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진정으로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또 어떤 공부에 더 관심이 있고 또 호감이 가는지 자기 현재 능력으로는 어떤 학과와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을 빼주고 오히려 그 목표를 통해서 자기 학습 동기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상담을 이어나가게 되겠죠. 또 뭐 혹시 뭐 게임 중독에 걸린 학생이 게임을 하지 않고 싶어서 또는 게임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는다고 했을 때 사실은 게임을 계속 더 하고 싶지만 그거로 인해서 다른 학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게임 문제를 들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에게 아예 컴퓨터 없이 게임을 하지 말라라는 방식으로 게임을 끊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두지는 않겠죠. 좀 더 현실적으로 자기가 그런 게임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현실에서 공부하는 시간과 게임을 하는 시간에 대한 그러한 비율을 적절하게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담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상담의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얘기는 뭐 심리 검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불안 지수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기 보고식 뭐 검사지가 있습니다. 셀프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전에 상담 받을 때보다도 지금은 되게 어느 것에 대한 두려움이 1점에서 10점까지로 놓고 볼 때 예전에는 한 9점, 10점이었는데 지금은 한 3점, 4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상담의 어떤 목표가 지금 현재로서는 불안이 10인데 이후 10회기 상담 이후에는 3으로 줄여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목표로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자꾸 수치에 대한 것, 또 객관성에 대한 것, 현실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담의 구체적인 목표를 향한 지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을 대변해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례 개념화에 대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것으로 마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례 개념화에 대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내담자와 내담자 문제를 이해하면서 상담자는 상담을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